교재는 373페이지 피시면 되세요. 373페이지 피시면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가 등장이 됩니다.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 메뉴를 구성을 따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제 저희가 강의하고는 관계가 없다, 자격증은 관계가 없다라면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구분하는 방법, 실제 일하실 때.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시험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표 입력을 하실 때 기존에 일반 전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세무 2급까지는 어디에 입력하라는 규정이 아예 정해서 시험 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러 들어갔는데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글귀가 아예 나와져 있으면 절대로 일반 전표에 입력하지 마세요. 원래 실제 일을 하실 때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돼서 내가 매출 쪽이었다라고 하시면 이 매출은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게 맞아요. 이는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매입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공제받을 거냐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하고 관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라는 부분이 연동이 돼야 되는 부분. 근데 그 연동이 무조건 따라 붙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 그런데 세금 계산서가 아닌데도 세금 신고하고 또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중에 계산서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 매입 자료의 부분으로 무조건 넣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을 보러 갔더니 이건 세금 계산서, 계산서가 아니라 신용카드 등에 해당이 되던데요? 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더라도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 부분에 입력하라고 하면 우리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자격증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입력을 하시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들어오는 부분 얘기할 때 계속 나와지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그 용어가 어떤 용어들이 이제 저희가 등장이 될 거냐면, 자, 지금 보여져 있는 내용 보시면 과세라는 게 있고 영세라는 게 있고 면세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세금이 몇 퍼센트가 있다? 10%가 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우리 10%가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은 영세라는 것도 사실은 해당이 돼요. 그런데 국가가 뭘 얘기하냐면 이 부가가치세가 있다라는 부분 중에 과세라고 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10%를 거래가 있을 때마다 무엇해라? 매출자는 반드시 징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근데 영세라는 것도 부가가치세가 있긴 해요. 그래서 영세율 적용되는 사업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증을 꼭 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그 영세율과 관련된 부분이 부가세가 있다고 하는데 왜 영세라고 하느냐? 자, 이 영세라는 건 우리가 거래가 있을 때 부가가치세 세율은 영세율로 적용해 줄게.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라 0%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세와 영세는 달라요, 여러분, 규정 자체가. 그래서 영세라는 건 원래 부가세가 있는 사업자들인데 0%로 바꿔주는 행위. 그러면 이거는 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수입과 수출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더니 자, 여기가 국경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국경을 넘나드는데 밖으로 나가면 뭐라고 부를 것이고 수출이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자,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얘는 수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일 거고요. 그리고 밖에는 뭐 외국이겠죠, 여러분.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부가가치세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요 세금은 우리나라만 있는 세금이 아니라 외국에도 있는 세금이에요. 그럼 제가 한국에서 외국으로 수출을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10%를 징수를 하고 외국에서도 외국에 맞춰서 외국은 그 나라마다 세율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라는 세율을 10%를 한다라고 해서 외국도 10%는 아니에요. 외국은 어떤 나라는 뭐 15%, 어떤 나라는 14%, 어떤 나라는 20%, 어떤 나라는 40%다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이 높을수록 대부분 개도국의 나라들은 조금 더 높아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면 이 나라도 그 나라에 맞춰져 있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징수하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을 떼고 그리고 우리 수입해가는 외국에서도 세금을 떼죠. 그러면 양쪽에서 세금을 뗐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다? 이중과세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실제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두 번 떼는 건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이중과세 문제를 무엇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너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건 무엇해라? 0% 적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몇 퍼센트를, 이 10%를 적용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건 0%, 들어오는 건 10%를 징수해요. 그래서 실제 이 물건 어디서 쓰는데 수출하는 건 여러분 외국에서 쓰겠죠? 그러면 여기가 소비지가 되죠? 자, 수입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쓰겠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소비지가 되겠죠? 그래서 소비하는 나라에서 무엇하자? 세금을 징수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이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요. 놓고 봤더니 우리나라가 지금 10,000원에 파는 물건이 있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면 저는 거래가 있을 때마다 징수한다는 거예요. 이런 원천 징수가 뭐였어요? 본연의 소득이 있는 데서 징수해라 이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매출자가 징수해야 되니까 수출자가 징수해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10,000원짜리의 부가가치세 10%가 붙으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11,000원에 팔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 인접해져 있는 중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는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징수 안 할 거예요. 0%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는 10,000원짜리 동일한 조건입니다. 항상 비교를 할 때는 모든 조건이 같아야 되죠. 그러면 10,000원에 팔더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게. 자, 여기는 한국이고요. 자, 여기는 중국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똑같은 물건에 모든 조건이 같다라고 했을 때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 사겠어요? 한국에서 생산된 물건 사겠어요? 당연히 중국 물건 사지 않겠어요? 가격이 더 저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경쟁력에서 뒤처지죠. 그래서 수출 증진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수출 증진책 목적으로도 영해세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1차적인 부분은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이중과세를,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하자? 나가는 건 0%, 들어오는 건 10%를 징수하자. 라는 관점이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경을 넘나들 때마다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누가 있어요? 세관이라는 데가 있죠. 그래서 세관에서 수입하는 부분에 대한 물품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을 징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원래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다, 계산서를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증빙들은요. 사업자와 사업자끼리만 주고받는 서류거든요. 그런데 세관은 누가 봐도 사업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10%라는 세금을 징수하려고 보니까 세관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사업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우리 세관이에요. 그래서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 계산서 그러면 수입 세금 계산서예요 라고 표현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세율이 등장이 됩니다. 그럼 이제 면세는 뭐냐고요? 면세는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왜 매일매출용표에서 얘기하느냐? 이런 면세도 부가가치 세법 규정에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면세는 내 맘대로 못해요. 면세는 법에서 정해진 것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면세이고요, 라고 아예 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면세는 법에서 나열한 것만 면세로 들어갈 수 있대. 그런 걸 세법에서는 열거주의다라고 하죠. 그래서 열거되어 있는 거 말고는 면세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해져 있는 법령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과세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매매라고 하는 거래가 있을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해라. 근데 그 징수를 누가 한다? 매출자가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서 갖고 있다가 국가한테 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뭔가가 있었을 때 징수해서 갖고 있는 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수금. 근데 무엇을 징수해서 갖고 있어요? 부가가치세를.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편은 뭐라고 부르면 돼요? 부가세를 대신 낸 거죠. 원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다?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래가 있을 때마다 징수관계가 있으니까 징수는 하지만 우리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지금 부담했던 세금은 그들 낼 세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 냈다라고 해서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는 자산을 처리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거 유동부채 때 수업해드렸던 부분, 그게 이제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과세되는 거래에 적용 대상에 가서 봤더니 너가 재화를 무엇하면 공급하면, 너가 용역을 무엇하면 공급하면, 그리고 너가 무엇을 하면 재화를 수입하면. 자, 그럼 여러분 유의사항은 뭘까요? 아, 용역의 수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만 무슨 거래이다? 과세 거래를 본다. 자, 그러면 이 과세 거래이면 서로 뭘 주고받을 것이다?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겠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든지 현금 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을 주고받는다 해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 가셔서 옷을 구입했다. 옷은 누가 봐도 과세가 있거든, 과세품이거든요. 그럼 부가세 10%가 있는데 저희 신용카드로도 물건 사실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기본적인 서류는 뭐라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가 기본 서류인데 신용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도 실질적으로 거래해서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팔면 신용카드 매출이고요. 현금 영수증으로 물건을 팔면 현금 영수증 매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과세라고 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신고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 뭐 신고하실 때는 가장 기본 서류가 부가가치세 신고서고요. 거기에 세금계산 합계표 그리고 관련된 신고 부속 서류가 있다.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자, 영세율에 대한 부분. 자, 영해세율을 적용하겠다. 그럼 영해세율을 아무거나 해주냐? 아니, 여러분. 제가 아까 국경을 넘나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수출하는 재화라든지 수출하는 용역에 대한 부분들에 미용이 있었다라면 우린 그 부분에 대해서 영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조심할 건 매출세액은 발생하진 않지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매출세액은 몇 퍼센트? 0%. 그러면 0을 써 있는 거죠. 근데 이러면 사가지고 올 땐 거래징수 관계가 있으니까 우린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신고하는 부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매출세액에서 무슨 세액을 빼서 정리하자. 매출세액에서 너가 사가지고 올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빼서 우리는 뭐가 될 것이다. 납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영세는 매출세액은 0이죠. 근데 저 사올 때 500을 부담한 게 있대요. 그럼 납부세액은 마이너스 500이 되죠. 그럼 여러분 이 자리가 음수이면 우리는 납부이다, 환급이다? 환급이라고 했어요. 환급. 이것도 언제 얘기했냐고요? 네, 이 부분도 유동부채 때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 상관관계 설명하면서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환급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더라. 0이더라. 근데 매입세액이 있었더라면 그 매입세액은 모두 다 돌려받는 꼴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영세는 무슨 특징을 갖고 있다? 완전 면세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세에 들어오는 건 대부분 수출하는 재화라든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라든지 해외 건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비행기라든지 항공기에서 외국을 돌아다니는 이런 항해 용역이 있거나 또는 이외에 외화를 벌어들이는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해서요. 세금적인 혜택을 주는 법령이 있어요. 그 조특법에 의해서 영해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 세금계산서 앞에 누가 붙는다? 영세율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러니까 0%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 세관에 신고를 하고 해외로 수출을 해요. 직접 수출하시게 되면 수출신고 필증이라는 근거서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출신고 필증이 나오는 부분은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을 한다 안 한다?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은요. 우리 사업자와 사업체 거래예요. 그럼 사업자와 사업체 거래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외국에 있는 거래처는 우리나라 체계에 맞춰져 있는 사업자 번호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땐 대부분 국내에서 발생되는 것만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의 거래도 나올 수 있다. 우리는 관광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아까 영세라고 하는 건 부가가치세가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시작했어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안 한다?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뭐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들어갈 수 있고 영세과 관련된 첨부서류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자, 면세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에서 정해준 것만 면세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거주의에 의해서 면세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활 필수품들 또는 의료 보건 용역 뭐 이런 식의 관점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징은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면세는 제가 부가가치세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부가가치세가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 무슨 부분? 매출세액이라는 용어를 쓴다, 쓰지 않는다? 여러분, 면세에서는 매출세액 용어는 아예 안 쓰는 거예요. 그럼 매출세액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면세품을 판다라고 해서 회사에서 자동차를 구입했어요. 자동차는 누가 봐도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컴퓨터도 부가가치세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가지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부가가치세 징수는 누가 한다? 매출자가 한다. 그러니까 매출자가 과세품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고요. 매출자가 면세품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없지만 매입세액은 있다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저희가 공식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무슨 세액에서 자 매출세액에서 누구를 빼라? 매입세액을 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면세 얘기할 때 면세는 매출세액이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용어를 안 쓴다고 했어요. 근데 매입세액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러분 없는 데에서 우리 있는 금액을 뺄 수 있다 없다? 절대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아니 이 자리에 누군가는 있어야 있는 거에서 누군가를 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없는 거에서 어떻게 빼요 여러분? 아예 빼질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공제 못 받는구나. 야, 매출세액이었는데 어떻게 공제를 받니?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부담했던 부분에 매입세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그러면 매입세액은 부담을 할 수밖에 없고 매출세액은 없다가 되기 때문에 영세랑 비교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이래서 부분면세라고 하는구나. 일부만 정리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부분면세 또는 불완전면세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이론 문제 풀 때 영세와 면세를 비교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일 많이 물어본 게 이거예요. 그래서 영세는 완전 면세, 면세는 부분 면세 또는 불완전 면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세로 들어오는 건 우리 생활 필수품과 관련된 거, 국민 후생과 관련된 거, 제가 아까 의료 보건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문화 관련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거. 문화 관련 부분들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라면 우리 문화하고 관련돼서 도서관도 가야 되고요. 뭐 이런 데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는 국민 후생 용역은 의료나 보건 또는 교육 이런 쪽이고요. 문화 관련된 부분도 지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토지라는 것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금융보험 용역이라든지 또는 저 같은 사람들을 인적 용역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토지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요소예요. 그걸 우리가 부가가치에 대한 생산 요소. 그러니까 이런 부가가치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있었던 거에서 새로운 게 또 창출이 돼서 금액이 커지는 거. 그게 부가가치 창출이죠. 그런 요소로 쓰는 토지라든지 금융보험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면세로 다 빼버립니다. 자, 면세의 기본 서류는 무엇이다? 계산서. 무슨 글씨가 빠졌어요, 여러분? 세금자가 빠졌죠. 그러니까 이 세금이 누구를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를 의미했던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세가 빠지니까 계산서라고 불러져요. 그리고 이들도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등의 거래가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집에 가서 과일 사시고 카드 결제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자, 그런데 이 면세라는 사람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이점들이 있습니다.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는 우리 소득세법 공부를 하게 되면 거기서 잠깐 살짝 등장이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세무신고 관련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서 봤더니 당신이 개인이었다라면 반드시 다음 연도이면 익년이라고 한다겠죠, 여러분? 익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는 소득세법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무 2급부터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자, 수익금액 신고도 해라. 그럼 수익금액 신고라는 건 나가 면세로 얼마 팔았어요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 수익금액 신고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2월 10일에 이런 신고를 하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라든지 계산서 합계표 반드시 무엇 하셔야 된다? 제출을 또 2월 10일까지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있더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요, 여러분. 그래서 과세라는 건 부가가치세 10%가 있어요. 영세라는 건 부가가치세가 0%예요. 면세라는 건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메인 매출 전표라는 부분에 가서요. 이제 관련된 거 입력하면서 유형별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서 입력했던 부분하고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교재 374페이지부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한 내용이 나와져 있고요. 세부적인 설명들이 조금 많아서 이제 그 내용들은 쭉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는 한 건을 입력을 해서요. 그 입력되어 있는 정보 가지고 보시는 요령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러 가기 전에 저희가 화면을 보는 요령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 자, 요 자리를 놓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회사 코드는 계속 1000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자 입력하거나 다른 상태는 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희는 일자는 몇 월로 넣어서 시작을 할 거냐면요. 날짜는 7월 5일로 넣겠습니다. 7월 그리고 우리 일자는 5일 넣어주십시오. 자, 7월 5일 넣고 들어오면 여기 유형 자리에 커서가 멈춰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유형 자리에 커서가 멈춰지는데 저랑 한 가지를 그냥 맹목적으로 넣을게요, 여러분. 제가 넣으라는 대로 그냥 넣어주세요. 설명은 따로 할 거니까. 자, 그럼 이 유형 자리에 커서를 두시면 여기 부가세 유형이라고 하단에 화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가세 유형 중에 저희는 몇 번으로 들어가실 거냐면 11번 과세라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유형 중에 매출인지 매입인지를 먼저 구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린 무엇으로 가자? 유형을 선택하자. 저는 매출의 10일 과세라는 걸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유형 자리에서 11이라고 넣어주시면 이렇게 과세라고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과세라고 들어오고요. 여기 이렇게 매출자라고 글씨 뜨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시냐면 저희가 여기서 선택한 유형이 매출 쪽에 있는 유형을 선택하면 매출이라고 글씨가 뜨고요. 자, 저 다시 유형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이번엔 매입 쪽에 있는 10일 과세를 넣어볼게요. 그럼 이 자리에 10일이 아니라 50일. 자, 51을 입력하시면 이런 매출이 아니라 매입으로 글씨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 상단에 뜨는 이 글씨는 내가 유형에 대한 부분이 매출과 관련된 유형인지 매입과 관련된 유형인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매입 전표인지 매출 전표인지 그걸 보여주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여기 유형의 글씨만으로는요 매출인지 매입인지 구분이 안 돼요. 왜냐면 10일 과세, 50일 과세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를 보시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품목입니다. 자, 품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양식을 봤을 때요. 자, 그럼 그 세금 계산서는
379페이지에 제가 화면을 잠깐 돌아갔다 올게요. 자, 379페이지에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십시오. 자, 379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세금계산서 양식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계산서 양식은 국세청이 만들어서 배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규정 양식을 쓰는 거고요. 그럼 여기 세금계산서 양식에 보시면 여기 월과 일이 있고 품목이라고 나와져 있는 게 있죠, 여러분. 이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걸 이 자리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품목에 있는 걸 여기다 입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다 품목에 컴퓨터라고 넣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컴퓨터라고 넣어줍니다. 그래서 컴퓨터라고 타이핑, 그리고 엔터 됐을까요? 자, 그리고 수량과 단가. 그럼 세금계산서에 나는 수량과 단가를 기재해야 된다? 그럼 수량은 100개라고 넣고요. 단가는 90만 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량과 단가를 우리는 90만 원이라고 넣고요. 엔터 해주시면 자, 컴퓨터에 공급가액이란 게 들어옵니다. 여기가 공급가액입니다. 그럼 이 공급가액은 수량과 단가가 곱해서 들어옵니다. 자, 그럼 수량과 단가를 입력을 안 하고 직접 공급가액에 9천만 원 넣으면 안 되느냐? 되세요, 여러분.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수량과 단가도 지금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양식의 품목과 수량과 단가를 기록하고 싶다라면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럼 컴퓨터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은 수량 단가 곱해서 들어왔고요. 우리나라 부가세는 몇 프로라고요? 10%. 그러면 우리 실제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의 내용을 기준으로 나온 금액을 정리해보면 아, 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반영이 될 땐 곱하기 10%라고 하는 부분이 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 공급가액 부가세까지 들어왔으면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엔터를 해주시면 우리는 코드 자리에 커서가 멈추죠. 그럼 여러분 이 코드 자리에서는 아 나는 지금 현재 성진이란 거래처를 넣고 싶다. 그러면 성진이라고 넣고 엔터를 하시면 이렇게 성진이라는 거래처가 검색이 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성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전표 입력의 일반 전표하고 다를 게 없죠. 그래서 F2번 눌러서 검색을 하시든 한글 두 자를 치시든 편하신 대로 저희 신규 거래처 입력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 여러분? 플러스 키를 눌러서 신규 거래처 등록하면 된다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전자 자리 설명을 할게요. 자, 전자 자리에 가면 하단의 메시지에 가시면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전자 계산서 여부를 입력하세요. 자, 그래서 전자이면 무엇으로? 여로 가고요. 전자가 아니면 무엇으로 가라? 부로 가라. 그럼 전자였을 때는 숫자 1, 그리고 부였을 때는 숫자 0이에요. 근데 그럼 부는요, 그대로 엔터 치시면 선택이 안 되는 거니까 0 누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인 것만 여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시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을 할 건데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라고 부르는 건 우리 부가가치세 몇 퍼센트가 있다? 10%가 있다. 자, 그런데 이 세금 계산서 앞에 누가 붙어 있을 수도 있다? 나 영세율로 세금 계산서 발급해요. 그럼 영세율 세금 계산서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계산서라는 게 또 있습니다. 계산서. 자, 계산서는 과세이다, 면세이다? 면세입니다. 그럼 세금 계산서라든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 그리고 그럼 우리 또 세금 계산서 누가 있을까요? 하나 더 등장시킬게요. 우리는 세관이 발행한 수입 세금 계산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금 계산서, 계산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수입 세금 계산서 이들은 지금 전자문서로 발급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였다라면 자, 일단 전자로 반드시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규정에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 회사가 누구이면 법인이면 무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법인은 무조건 전자발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개인 사업해요 라고 합니다. 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걸 해요. 그럼 그 신고가 끝나면 이 사람이 전년도에 벌은 소득이 얼마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년도에 벌은 소득을 직전 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에 벌은 걸 우리가 수익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액 얼마? 3억 이상이면 3억 원 이상이면 이 사람들은 세금세 발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3억 원 이상 금액은 사업장별로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이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장별 금액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인은 무조건이에요. 법인은 무조건. 무조건이란 얘기는 의무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개인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개인은 이 규정이 아닌, 그럼 여러분 전자발급 외에 해당되는 사업자, 그럼 외 사업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종이로 발급해도 된대요. 라고 얘기합니다. 종이면 여러분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부분에 이 전자자 글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금계산서, 그냥 계산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 됐을까요? 그래서 그거 구분. 그러면 이게 국세청에 신고할 때도 여러분 전자발급을 하면요. 발급을 하면 이게 다음 날까지 국세청이 다 전송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가가치세란 세금 신고하기 전에 벌써 국세청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뭘 해야 될까요? 아, 이 자리가 전자인지 아닌지 반드시 선택을 꼭 해줘야 되죠. 그래야 우리 국세청에 신고하는 서류에 전자는 전자로 그렇지 않은 건 그렇지 않다라는 표시가 돼서 들어가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 그럼 시험 보실 때 이 자리 체크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한테 점수를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양식을 보면 요 앞에 글씨가 아예 수록이 돼요, 여러분. 그럼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전자면 뭐라고 써 있을까요?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써 있겠죠. 그럼 여러분 수입세금계산서는요, 여기는 지금 관세청에서 발행을 해요. 관세청. 그럼 결론적으로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수입세금계산서도 뭐다? 다 전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구분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전자인지 아닌지 선택하는 얘기는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선택 부분이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는 전자이면 전자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 숫자 1번 눌러주시면 여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분계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여기 0번에 있는 분계 없음. 자, 이 얘기는 저 분계 안 할 거예요 라는 부분. 근데 여러분 분계라고 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분계 자리에서 분계를 선택하면 어느 부분에 여기 하단에 보면 여기 점표라고 해서 글씨가 들어오죠 여러분. 그럼 이 부분에 차변은 누구? 이 부분에 대변은 누구? 이렇게 해서 여러분 분계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분계를 하셔야 뭐가 될 것이다. 우리 장부에 반영이 되죠. 그럼 장부에 반영된 건 다 어디에 가요? 시산표에 모이고. 자, 시산표에 모인 거 가지고 우리 무엇을 해요? 결산을 하고. 그리고 결산이 끝나면 뭐가 나온다? 재무제표가 나오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분계라고 되어 있는 이 자리에서 0번을 누르면 이 하단에 분계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장부 작성이 돼요? 안 되죠. 그럼 결산 정보가 들어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계 없음을 쓰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들 아니면 분계 없음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게 초창기에 개발됐던 시점은 이유는 뭐였었냐면 저희가 분계 없음을 제가 지금 일단 선택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 세무대리인들이 이걸 많이 썼었어요. 자, 제가 왜 세무대리냐고 아예 집어넣고 이렇게 딱 고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세무사나 회계사가 운영하고 있는 쪽에 거래처가 세금 신고를 맡겼어요. 근데 서류가 너무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가 너무 늦게 들어왔는데 부가세 신고는 빨리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표 처리까지 적정성 검토하기엔 너무 역부족인 거예요. 지금은 전자이니까 이런 전자들은 사실상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신고하기 전에 벌써 국세청에 모여있다, 안 모여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전부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 홈택스에 모여 있는 걸 가져다가 메인 매출 점표에 무엇할 수도 있다? 업로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자꾸 줄어드는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자가 아니라 종이였던 시절에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손으로 누구누구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무슨 부분? 야, 일단 부가세 신고부터 하자.
그래서 붕괴 없음으로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와서 정리를 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있었던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시험 보실 땐 붕괴 없음을 하라고 내는 출제자가 있어요. 그러면 0번 누르고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붕괴 없음을 해도 제가 분명히 세금 신고는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부가세 신고 가능하다고 했어요. 정말로 반영되는지 볼게요. 그러면 저랑 같이 무슨 부분? 여기 붕괴 없음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여러분. 이 자리에 0번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숫자 0을 눌러줍니다. 그럼 저는 붕괴 하단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회계관리가 있고 그 옆에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라고 하는 거 선택해 주시고 부가가치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해서 서식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전표를 처리한 날짜는 7월 5일입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며칠로 들어가자? 7월 5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메뉴 벌써 다 열렸을 거예요, 여러분. 제 것만 이렇게 조금 늦게 열려요. 그러니까 같은 화면에서 열리는 건 빨리 열리는데요. 이게 다른 창에서 열려서 끌고 오는 건 이러네요. 자, 그럼 이 자리에 우리 입력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은 1년에 4번. 그래서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10월부터 12월. 자, 그럼 우리는 7월 달 거니까 7월부터 9월. 그럼 이 자리에 넣으실 때 숫자 7을 치고 엔터. 마우스 선택하지 않습니다. 7을 치시고 엔터. 그리고 다시 엔터. 그리고 9 치고 엔터. 그러면 30일 자동으로 붙어요, 여러분. 그리고 엔터를 치셔서 하단에 내려오게끔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려오시면 우리 지금 현재 무슨 부분? 매입세액 부분에 9천만 원 들어오죠. 자, 혹시라도 저는 매입이 아니라 매출 쪽에 넣어놨는데요. 그러면 매출 쪽에 넣으신 분들은 여기 매출세액이라는 글씨에 있는 요 1번 자리에 금액이 들어왔겠죠. 자, 우리 분기 처리한 적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근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되고 있죠. 그럼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런 특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기 없음이라는 표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현금은 뭘까요? 현금은 내가 돈을 모두 다 현금으로 받았다. 내가 돈을 모두 다 현금으로 주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2번의 외상은 뭘까요? 아, 나는 모두 다 외상 매출금, 모두 다 외상 매입금이었을 때 사용합니다. 혼합은 차변과 대변을 내가 각각 입력하고 싶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전표 여러분 전표 입력할 때 차변에 3번, 대변에 4번 이렇게 넣어서 차대변을 입력했잖아요. 자, 그런 형태를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게 혼합입니다. 그러면 4번 카드는 뭘까요? 자, 우리 지금 유형에 무엇을 입력했다? 신용카드를 입력했다. 그러면 카드 과세이든 카드 면세이든 카드 영세이든 신용카드 매출, 신용카드 매입을 입력했다. 그러면 우리 분계는 뭐로 가자? 카드라는 걸 가자. 그리고 5번 추가는 언제 설명드렸죠, 여러분? 우리 환경 설정에서 우리 계정 과목 추가적으로 자주 쓰는 계정 넣어서 생성해서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네, 그거. 그래서 시험은 5번은 안 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몇 번까지? 4번까지 시험이 출제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분계 부분에 가셔서 여러분 우리가 유형이 이상하다. 답안에는 혼합으로 나왔는데요. 저는 외상으로 선택해서 다 고쳤고요. 답안엔 외상으로 나왔는데 저 혼합으로 해서 분계를 다 넣었어요. 감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럼 카드라는 유형을 저는 분계 유형을 카드라는 부분을 혼합을 넣었다고 해서 감점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단에 분계만 맞춰져 있다라면 감점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분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땐 최적화의 방법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현금을 써야 되는 게 최적이다. 그럼 현금. 외상을 쓰는 게 최적이다. 외상. 혼합을 쓰는 게 최적이다. 혼합. 카드는 카드를 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버릇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카드는 카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회계에서는 채점 기준으로 들어오지 않는데요. 세무는 채점 기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카드는 지금부터 다 카드 쓰는 습관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 그럼 저희는 자, 이 부분의 유형을 매출로 일단 바꿔볼게요, 여러분. 그럼 10일 매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분계 자리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럼 현금 한번 넣어볼게요.
1번 현금 선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무슨 점표가 들어와요? 지금 제 거 버그 생겼어요. 가끔씩 이렇게 버그들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출금은 왜 들어오는 걸까요, 여러분? 출금이 들어오면 안 되죠? 왜냐면 이 자리를 매출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우리는 입금만 들어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도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으면 여기 상단에 조회 좀 한 번만 눌러주세요. 조회. 자, 조회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분계 자리 마우스 클릭해 볼게요. 근데 저처럼 계속 이렇게 출금 형태가 나오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분계는 다시 0번으로 바꿨다가요. 자, 0번으로 바꿨다가 다시 현금으로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저 아까 보여줬던 오류 출금 없어졌죠. 이건 프로그램 버그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간혹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이 유형을 이게 중간에 계속 바꾸는 거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저희는 일단 바꿨던 거죠. 그래서 10일 과세이고요. 그럼 이런 매출이었죠. 그러면 매출인데 우리 무엇하였다? 제품 팔았고 난 돈을 현금으로 받았어. 그럼 무슨 점표 해주시면 돼요? 입금 점표. 그래서 여기 차변에 현금 들어온다라는 게 보여지죠. 자, 그게 현금이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지금 9천만 원의 부가세 별도 제품 팔았는데 모두 다 외상이야. 그러면 2번 외상 누르시라고요. 그럼 분계 외상 누르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에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자, 매출할 때는 부가세를 받아서 갖고 있는 거니까 뭐라고 쓰자? 부가세 예수금 부채 계정을 쓰자. 내가 물건을 사올 때 부가세를 부담했다. 그럼 뭐라고 쓰자? 부가세 대급금을 쓰자. 그래서 자산 처리합니다. 우린 매출이니까 부가세 예수금 들어온 게 맞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혼합을 넣어볼게요. 자, 3번 혼합으로 넣어줍니다. 자, 3번 혼합은 그러면 너 제품 팔았어? 부가세 예수금 당연히 있어야 되고 돈 뭐로 받았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일부는 현금 받고요. 일부는 외상이었어요. 라고 했을 땐 우리는 차변을 직접 넣을 수밖에 없죠. 현금 얼마, 외상 매출금 얼마. 자, 그런 경우에 혼합을 쓰시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나오는 부분. 카드는 이 자리를 뭐로 바꿔라? 카드였을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분계 자리 가셔서 0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유형 자리 한번 바꿔볼게요. 자, 매출 쪽에 있는 카드를 넣어볼게요. 매출에 카드. 그럼 카자 붙은 거 중에 선택. 우리는 17번 카과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형에 17 카과라고 넣어보세요. 자, 그리고 분계 자리 마우스로 그냥 클릭. 그리고 이 자리에서 4번 카드를 눌러주시면 여러분 외상 매출금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이 들어오죠. 그쵸,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지금 성진한테 물건을 팔았는데요. 저희가 카드로 물건을 팔았다라고 하면 너 카드는 뭐로 결제했는데? 라는 거 얘기해야죠. 그쵸? 우리 단말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입력이 안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신용카드사 자리 가셔서 F2번이라고 눌러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대양카드사 등록했던 게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할 때 매출카드인지 구매카드인 매입카드인지 설정에 따라서 카드 코드 도움에 들어온다는 거. 그럼 대양카드사 선택해 주시고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분계 자리 다시 0번 눌렀다가 자, 이 자리를 4번 카드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카드 넣어주시면 여러분 우린 지금 성진한테는 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진한테는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진한테는 돈을 받았지만 우리 통장에 또는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진이 저한테 뭐 줬으니까? 카드 줬으니까. 그럼 저희는 추후에 어디서 돈이 들어오죠? 카드사에서 돈이 들어오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성진이 아니라 누가 돼야 된다? 카드사가 돼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 여기 분계 자리에 카드를 선택하면 여기에 카드사가 자동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그럼 이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 자리를 저는 외상 쓰면 안 되나요? 네, 되세요. 외상 써도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점차적으로 계속 좋아지는 기능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분계 유형을 외상을 선택했을 땐 그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가 카드사로 바뀌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능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카드는 카드로 쓸게요. 외상보다는 카드 쓰는 쪽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을까요? 근데 이 분계 쪽은 계속 복수 답안 나와요.
현금을 혼합으로 넣어도 되고 외상을 혼합으로 넣어도 되고 카드를 혼합으로 넣어도 돼요. 내가 뭐만 잘했으면 차변에 누구, 대변에 누구, 거래처 관리만 잘했으면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단의 내용을 우리가 분계라고 합니다. 분계.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374페이지에 상단부와 하단부라고 구분해드렸고요. 그리고 상단부에 입력만 해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우리 자동 반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요거 데이터 체크하고 저희는 삭제합니다. 자, 데이터 체크해 주시고요. 상단에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럼 삭제 버튼 눌러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우리 이제 교재 374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을 거냐면 복수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요. 매입 자리에서 조심하실 것. 사실상 여러분들이 일하러 가시면 이제 직장을 얻어서 출근을 하시게 되면 매출에 대한 입력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요. 전부 다 매입이 문제예요. 왜냐면 매입했을 때 내가 재고 자산을 샀는지 유형 자산을 샀는지 무형 자산을 샀는지 비용인지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안 하시면 우리 부가세 신고서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회계 처리했던 부분에 자산으로 갈 거, 우리 비용으로 갈 것도 모두 다 엉터리가 되겠죠. 그래서 매입 부분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일하실 때도.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유의사항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자, 무슨 유의사항이 있냐면, 일단 저는 매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네, 매입이 더 유의사항이 많다기 전 매출의 유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페이지를 안 움직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실무 예제 부분의 7월 5일 거래를 보면, 여기 월일 7월 5일에 품목에 가서 봤더니 나는 컴퓨터 100대와 키보드 100개를 사가지고 팔았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래처가 누구이냐면 지금 물건을 파는 사람은 우리 회사겠죠, 여러분. 그래서 공급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회사입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저한테 물건을 사가는 사람일 거고요. 그래서 공급받는 자는 성진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진한테 컴퓨터와 키보드를 팔았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팔았습니다. 근데 팔았는데 성진에서 얘기합니다. 아, 우리요, 컴퓨터하고 키보드하고 각각 구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무슨 부분? 컴퓨터 몇 대, 키보드 몇 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입력을 하셨을 때, 그게 등장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 유형에 우리는 10일 과세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요 부분은 요 품목 자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품목 자리에 이런 내용들을 등장하게끔 해주는 기능이 복수거래 키예요. 복수거래 키. 저희는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하겠지만 그럼 이 품목 자리에 들어오시면 우리 상단에 복수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F7번 누르셔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F7번. 그럼 여기 하단에 복수거래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럼 요 자리에 저희는 그냥 품자만 넣을게요, 여러분. 품. 자, 수량은 몇 개? 100. 단가는 얼마? 9만 원. 여러분 여기 지금 그대로 안 갈 거예요. 그대로 그냥 저랑 같이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뭐라고 넣자. 이번엔 T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수량은 100개. 단가는 3,000원 이렇게 넣어볼게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우리는 어떤 형태가 들어온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복수거래키를 눌러서 여기에 복수의 형태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출력했을 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자리에 이런 형태를 띄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요구하는 회사가 있으면 이걸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시험은 이 문제를 내고 싶으면 시험지에 복수거래 하라고 기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 복수거래를 배우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거래처들이 세금 계산서에 무슨 물건들을 우리한테 납품했는지 내역을 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이 복수거래 키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라면 이 복수거래를 쓸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나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갈 거야 라고 했던 분들, 그분들은 복수거래키 거의 안 써요, 여러분. 그리고 복수거래 쓰시면 선임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늦어요? 그랬더니, 아, 이런 거 넣느냐고요? 라고 했더니, 하면 그분들 피식 웃을 거예요. 그거 왜 넣고 있는 건데요? 근데 우린 배울 때 복수거래 배웠거든요. 근데 이 복수거래가 어떤 의미인지를 안 갖고 가세요.
그냥 시험에서 복수거래 하라고 하니까 그 복수거래를 다 하는 줄 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거래는 대부분 저한테 물건을 사가는 거래처가 우리 이거 구분해 주세요. 품목 명확하게 써주세요. 몇 개인지도 써주세요. 저 이거 단가가 다른데요? 이런 부분들. 또는 컴퓨터도 있고 회사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컴퓨터도 팔았고 키보드도 팔았고 마우스도 팔았고 뭐 다 등등등. 그래서 한 5개 정도를 팔았다. 그럼 이렇게 5개, 5줄을 입력할 수 있느냐? 이런 프로그램에서 입력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우리가 규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세금계산도 이 칸이 한 4칸 또는 5칸 정도로 끝내요. 근데 5칸 쓰겠다는 건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많아지면 거래처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누구누구 외로 써주세요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품목에 누구누구 외라고 써주겠죠. 이해됐을까요? 직접 입력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거래라고 하는 건 상대편이 요구했을 때만 쓰는 거지 이거를 다 할 이유가 없다. 아니 품목이 이번에 납품할 때 100개 있으면 여러분 이거 100번 치실 거예요? 안 한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취지를 좀 알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수거래를 쓰는 건 세금계산서 하단 부분에 별도의 내역을 따라붙게끔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누가 원한다? 나한테 물건을 사가는 공급받는 자인 우리 지금 현재 세금계를 보여드리면 성진이 요구를 해요. 시험은 문구를 주면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무대리인 위에 해당되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가셔서는 이런 복수거래 사용한다 안 한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 쪽에서도 여러분 그 회사에 살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3월 달에 기장료 얼마, 세무조정료 얼마 뭐 이런 거 같이 청구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대부분 다 따로따로 청구하지만 근데 같이 청구한다 그러면 조정료 얼마, 세무 그리고 이번 달에 기장료 얼마 이거 따로 구분해줘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쓰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용도 정확하게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설명은 드렸으니까 저는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되셨으니까 이런 걸 복수거래라고 하는구나. 저기 입력이 되셨으면 위로 올라오실 때 여기 나오죠, 여러분. 탭이나 ES키를 누르면 상단은 올라간대요. 마우스 클릭해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수의 형태로 입력을 하시면 매출이라는 글씨 옆에 복수가 들어옵니다. 만약에 제가 매입 자료를 그렇게 넣었다? 그럼 매입이란 글씨 옆에 복수라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복수 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저희는 데이터 또 선택해서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그리고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랑 같이 하나 입력을 할 건데 여러분 일단 똑같은 금액을 2번 입력할게요. 자, 7월 5일 날 유형은 이번엔 매입으로 갈게요, 여러분. 그럼 매입 쪽에 가셔서요. 우리 50일 과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형에 가셔서 51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품목엔 원재료라고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직접 넣을게요, 여러분. 100만 원 입력합니다. 자, 부가세 자동으로 10% 10만 원이 들어올 거고요. 거래처는 그냥 성진 넣겠습니다. 성진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전자자리에 가셔서는요. 우리 1번 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분기는 외상이라는 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왔다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면 차변의 원재료 그리고 거래징수관계에 의해서 전 부가세를 대신 부담하고 들어왔겠죠.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엔 외상 매입금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우린 어디에 갈 거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놓으셨죠? 자, 그럼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 무엇을 해보자?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상단에 조회 키가 있습니다. 그럼 조회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조회를 눌러주시면 우린 지금 하단에 뭐라고 분개했다? 원재료라고 분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원재료로 분개한 건 세금계산서 수취분 자리에 일반 매입 10번 난에 100만 원에 10만 원이라고 들어온 게 보일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들어온 것까지 확인했어요. 그런데 저를 한 건 더 넣을게요. 자, 똑같이 가겠습니다. 우리 똑같은 7월 5일 날 유형은 50일 과세 갑니다. 그럼 51. 근데 품목에 여러분 저희 비품이라고 넣을게요. 비품. 그럼 유형 자산이네요. 자, 그리고 금액은 100만 원이라고 넣겠습니다.
자, 부가세 10만 원, 거래처는 성진. 그대로 엔터 해주시면 성진이 들어옵니다. 전자도 전자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여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숫자 1번. 자, 근데 여러분 저 비품삼에서 돈을 못 줬대요. 그럼 여러분 외상매입금이 맞아요? 미지급금이 맞아요? 미지급금이 맞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분계 외상 쓰시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 뭐 쓰자? 혼합 3번을 쓴다는 거예요. 3번 혼합을 씁니다. 그럼 여러분 차변에 원재료가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실수를 범할게요. 자, 원재료라고 그대로 두고요. 자, 여기 내려옵니다. 방향키로 내려오시거나 마우스를 엔터 쳐서 넘어가서 라인을 벗어나거나 방향키가 더 빠르겠죠, 여러분? 그러면 대변은 몇 번이죠? 4번. 자, 그리고 이 자리에 미지급금 253번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11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품목에 넣은 건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품목에 넣은 건 여기 하단 적요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저 적요 여기 바꾸고 싶은데요. 마음대로 하시고요. 보편적으로 바꿔 쓰지 않습니다. 시험 여기 채점 많이 하고요.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실수를 범한 게 뭘까요? 비품 사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재료가 아니라 이 자리에 뭐가 됐어야 돼요? 비품이었어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회계 처리가 틀렸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아까 열어놨었으니까 여러분 이 상태에서 상단에 조회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조회 눌러주시면 우리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이렇게 나와 있는 하늘색의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라는 수치분에 일반 매입에 200만 원에 2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사가지고 왔다라고 했던 이 비품은 우리가 회계에서는 무슨 자산이라고 얘기하죠? 유형자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계학적으로 회계 쪽에서 부르는 유형자산과 그리고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회사에서 쓰는 무형자산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유형과 무형자산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세법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그렇고요. 법인세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럼 유형과 무형자산을 묶어서 이들은 움직임이 없다. 장기전으로 쓴다. 그래서 우리는 고정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비품이라고 하는 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유형자산에 속하고 그럼 세법에서 무슨 자산? 고정자산이라고 부르겠죠. 그리고 나는 고정자산을 사가지고 왔어요. 고정자산을 팔았어요.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봤더니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이라는 부분에 글씨가 구분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자, 그럼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 요 11번 자리는 우리 회계에서 얘기하는 유형자산과 무순자산은 무형자산은 이 자리에 집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저는 분계를 뭐로 해놨어요? 원재료로 해놨죠? 자, 분계가 틀리면 절대로 고정자산 매입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계정 과목을 어떻게 입력하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위치, 반영되는 부분도 달라지고요. 저희 급수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세무에 가면 고정자산 매입이 있으면 부가세 신고할 때 얘와 관련된 근거 서류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저는 부가세 때 내야 되는 첨부 서류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서로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분계에 대한 부분이 틀리면 점수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는 일단 유형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 자리에 위치가 달라지고 반영되는 부분이 그리고 분계에 따라서 특히나 매입 같은 경우는 반영되는 위치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유형이 틀렸다? 점수 없음. 아, 나 유형이랑 딴 거 다 맞았는데 분계 틀렸어요. 점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점수를 줘요? 아무도 점수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계 부분 때문에 세금 신고도 달라질 수 있고 우리 재무제표 작성도 다 뒤틀리기 때문에 절대로 점수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현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신 게 뭐냐면 국세청에 모여있는 자료들을 워낙에 많이들 가져다 써요. 쓰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재고자산을 사왔는지 경비하고 관련된 비용인지 아니면 유무형 자산을 사온 건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전부 다 재고자산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재무지표가 나오는 거죠.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리를 잘 하실 것. 그래서 이게 손으로 입력하는 게 사실상 실수가 제일 없어요. 근데 손으로 입력하면
전자적으로 모여있는 자료를 가져다가 업로드하는 것보다 속도전에서 뒤처지죠. 그러다 보니까 모여있는 걸 다 당겨서 쓰시는 건 좋은데 적정한지의 검토는 다 내 몫이에요. 그걸 컴퓨터가 해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항상 검토는 내 몫입니다. 그래서 그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자, 저는 같이 바꿔볼게요, 여러분. 같이 바꾸셔서 우리 지금 비품에 대한 이 자리, 원재료라고 되어 있는 이 자리 가셔서 여러분 한글로 비품이라고 넣어주세요. 그리고 비품이라고 넣어주시면 여러분 비품에 대한 212번 검색이 됩니다. 확인해 주시면 저희는 원재료가 누구로 바뀌었다? 비품으로 바뀐 거 표시됐죠, 여러분? 자, 이 상태에서 저희 부가가치세 신고서 아까 열어놨으니까 여러분 다시 조회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일반 매입에 100만 원, 여기 고정자산 매입 11번에 100만 원이 들어올 거예요. 자, 조회해 주시고요. 여러분 나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입 부분 중에 특히 세법에서 얘기하는 고정자산, 그럼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분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부가세 신고서의 위치도 잘못된다는 거. 그러니까 유형만이 아니라 누구도 분계도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회계급수 같은 경우도 출제는 했는데 빈도가 매우 낮아요. 그리고 세무는 최근에 또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자, 무슨 부분이시냐면 여러분 저희 기존에 수업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원래 6개월씩 가는 게 맞다. 그래서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그런데 법인은 6개월씩 신고하려면 업무량도 많고 세금에 대한 부담도 너무 높아지더라. 국가는 또 조세 수입이 안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법인한테는 3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라는 의무가 있다. 그래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렇게 3개월씩 나눠서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이렇게 나눠서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인은 예정과 확정이라는 걸 나누어서 신고하고 있다. 그래서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확정은 4월 30일부터 우리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법인이었으니까 법인은 이때 신고 의무가 있으니까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신고 의무에 대한 부분 중에 누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빠뜨린 게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빠뜨린 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 실질적으로 4월부터 6월 달에 모든 걸 확정하라는 표현 때문에 만들어진 용어거든요. 그럼 확정 때 누락된 건 무엇 하면 된다? 같이 신고하시면 돼요. 포함 신고하면 됩니다. 자, 그것 때문에 등장하는 용어가 여기 보시면 예정신고 누락분. 자, 매입 쪽에도 있을 수 있죠? 예정신고 누락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누락분을 점표 입력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셔서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점표에 입력된 걸 끌고 가야 되잖아요. 자,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거는 교재 어디에 있으시냐면 우리 376페이지 가시면 간편 직계표에 예정 누락분이라고 해서 우리 하단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저희는 다시 전체 다 지우고요. 자, 지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럼 그 설명을 이제 드릴 거니까 여러분 한 건만 갖고 할게요. 자, 매출이든 매입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제가 7월 5일 날 지금 일어났던 매출에 대한 부분 또는 매입에 대한 부분을 신고를 7, 8, 9월 달 거까지를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월 달, 11월 달, 10월, 12월 달 거 신고할 때 같이 가져가고 싶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날짜는 발생된 날짜로 입력을 하고요. 여기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요. 사실상 체크박스까지는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일단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간편 직계표가 요걸 의미해요. 간편 직계표. 그래서 간편 직계표. 근데 여기는 웃긴 게 이거죠, 여러분. 여긴 간편 직계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간단 직계라고 뜨죠. 저 어떤 글씨를 쓰든 그런데 역삼각형이 있으면 또 다른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역삼각형 눌러봤더니 뭐가 있다? 예정 누락이란 표현이 있죠. 그래서 1월부터 3월 달 거 누락되거나 7월부터 9월 달 거 누락됐다라면 요 예정 누락을 선택을 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얘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다 입력하는 거거든요. 일단 취소할게요, 여러분. 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아, 저는 7월 5일 날 빠진 게 있어요. 그럼 7월부터 9월 달 신고에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자리 마우스로 클릭해 주세요. 자, 여기 클릭하자마자 이런 메시지가 뜨죠. 데이터 저장하겠냐고? 안 할 거예요. 아니요라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가셔서 우리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선택하셔서 엔터 치고 내려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마우스 클릭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항상 엔터 쳐 버릇하셔라. 자, 그럼 엔터를 치시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도 입력된 거 없고요. 매입세액도 입력된 정보가 없는 거로 보여질 겁니다. 됐을까요? 근데 저희는 7월 5일 날 100만 원짜리 매입에 대한 걸 빠뜨렸다. 그럼 매입 부분에 요 예정신고 누락 12번에 반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자 지금 해당되는 거 입력하시고 데이터를 선택하신 다음 간편 집계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 역삼각형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예정 누락분이라는 걸 눌러주시라는 거예요. 자, 눌러주시면 너 이거 언제 신고할 건데? 그래서 확정신고 신고하는 날짜를 여기다 넣어줘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7, 8, 9는 몇 월에 신고한다? 10월, 11월, 12월에 신고한다. 그럼 여기 시작하는 날짜는 우리 10월 1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2020년 그리고 10월을 넣습니다. 그럼 여기 1일은 자동으로 붙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확인이라고 눌러줍니다. 그럼 매입 옆에 보라색으로 누락된 점표라고 하는 게 붙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부분이 10월부터 12월 달 서류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반영되는지 볼게요. 자, 상단에 조회라는 버튼 다시 눌러볼게요. 조회 눌러주시면 여러분 예정신고 누락분 12번 자리에 금액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들어와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끔 어떤 거 많이 물어보시냐면 이거를 저희 선임은 손으로 입력하던데요. 정말 프로그램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내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손으로 입력 안 해요, 여러분. 시험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이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건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출제 시작했어요. 전산세무가 이 시험 문제 출제를 주춤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출제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내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줘야 공부가 되죠. 대부분들의 기능키를 모르니까 손으로 자꾸 치고 있어요. 근데 손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전표 입력할 때 이렇게 누락이 되게끔 그래서 무슨 기능에 간편 집계표에 버튼을 눌러서 누락이 되게끔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 1급은 이런 문제는 냈습니다. 예정신고 누락분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와서 여러분 이 자리에 금액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입력하셔서 점수 맞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장부조회 문제가 세 문제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장부조회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문제도 회계 1급 출제하거든요. 근데 조회 문제는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른 건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저교에 나오는 필수 저교들 설명 안 드렸거든요. 그거 몰라도 돼요. 왜냐면 그건 세무 때 배우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진도가 다 들어가는 거라서. 근데 회계에서는 요거까지는 갖고 가셔야 해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부분에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모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는요. 닫아주시고요. 닫아주시고 저장 안 합니다. 안유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전표 입력했던 부분들은 다 삭제합니다. 그럼 데이터 삭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삭제 버튼 눌러주시고 예. 그리고 삭제한 데이터라고 하는 데 가셔서 우리 7월부터 7월 확인해 주시고요. 자, 우리 기존에 입력했던 거 지웠던 전표들 여러 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 체크해 주시고 휴지통 비우게 하셔서 완벽히 영구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우리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를 순차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시고요. 예제 입력하러 들어가시죠.